러시아가 이제 연합 훈련을 하면서 카디지 진입을 한 상황에 대해서 일부 이제 이쪽에 관심은 있으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많을 것 같아서 진격의 디자이너가 우리의 희생양이 돼서 설명을 들어주는 걸로, 그래서 오늘 공부를 시켜주는 걸로 그렇게. 이제 부사장님께서 용어를 말씀하셨는데 보라맨님들께서 보시기에 이런 뉴스 매체나 이런 많은 대중 매체를 접하실 텐데 일단 용어부터가 만약 침입으로 돼 있다. 용어는 진입입니다. 왜냐하면 카디지라는 게 법적 효력이 없어요, 사실. 그게 진입한 거지 우리 안방을 침입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용어가 진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입 또는 침범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는 영공까지 들어왔을 때를 이제 침입 또는 침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카디지는 말 그대로 한국 방공 식별구역, 우리나라가 영공 또는 영토 영해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안쪽으로 들어오는 우리 카디지 내에 들어올 것 같은 항적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식별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모든 항적들은 그 지나가는 나라에 대해서 통보를 하게 돼 있는데 군용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절차를 통상 하지를 않죠. 오늘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두 분 모시고 대화를 하게 됐는데 최근 그저께였죠. 22일에 러시아와 중국이 같이 손을 잡고 카디지를 진입을 하는 바람에 많은 부분에서 이제 이슈가 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거리들을 쫙 모아봤어요. 저도 어제부터 쭉 공부를 했는데 일단 하루 이틀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처음에 기사상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영상을 보다 좀 놀랐던 게 이제 거기에 같이 중국도 껴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이슈가 됐던 것 같고요. 중국 폭격기를 러시아 전투기가 호위해주는 듯한 그런 장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이렇게 비행을 하다가 실수로 들어왔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정확히 약속을 하고 만나서 들어왔다 나간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치 거기에 대해서 바로 미군도 또 대응하듯이 다음날 이렇게 전투기나 이런 기체들이 가서 또 한번 비행을 하고 왔다. 거기까지 이렇게 와 있고 막상 그러고 나면 각국에서는 우리는 서로 잘못 없다. 우리는 침범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서로 유감이다라고 하고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제 저기 보도자료에서 보면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합참에서 얘기한 게 있죠. 영공 침범은 없었다,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공 식별 구역을 진입했다. 모든 나라가 에어 디펜스 아이덴티피케이션 존에서 모든 나라가 방공 식별 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코리아로 해서 카디즈인 거고, 중국은 차이나에서 차디즈, 일본은 자디즈 해서 그 식별 구역들이 서로 맞물려 있고, FIR 남쪽에 우리 카디즈 2호도가 포함된 그 남쪽 지역에 대해서 중국은 동쪽으로 확장을 하고 일본은 서쪽으로 확장을 하고 우리 카디즈가 있고, 그래서 그쪽은 지금 어떻게 보면 세 개 나라가 이제 그 아디즈가 중첩된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실예로 공부를 해서 2019년 작년이었죠. 작년 7월에 그 독도 주변으로 12마일 쪽에 이번에 들어왔던 러시아 그 폭격기였죠. 폭격기 정찰기가 독도 12마일 안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공군에서 경고 사격까지 1단계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경고 방송을 합니다. 나가라. 우리 이 구역은 우리나라 영공이니 너희들이 계속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진로방해하고 경고방송, 진로방해 그래도 들어왔기 때문에 경고사격. 만약에 그 다음 단계까지 왔으면 격추 또는 강차까지 가야 되는 그런 매뉴얼이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가고 다시 회항을 해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영공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데 그게 서로 중첩되어 있는 지역에서 서로 주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첨예한 대립, 어떻게 보면 새로 신냉전의 분위기도 흐를 수 있죠. 그게 2호도가 지금 세계가 겹쳐 있어요. 이게 진지한 문제예요. 또 이게 여기서 질문 막 쓰셨는데 기체들을 한번 보셨나요?
큰 게 오잖아요, 그죠? 이번에 막 이렇게 굉장히 큰 대형 뭐 폭격기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와가지고 막 서로 호의도 해주고 일부러 보여주려고 저러는 건가? 뭐 그런 싶은 퍼포먼스를 막 하더라고요. 일단은 근데 들어온 중국 측 폭격기가 H6죠, 그죠? 그거하고 러시아 쪽에서 들어온 게 TU 투폴레프 95 베어 계열인데 예전에 미사일이 많이 발전을 안 했었잖아요. 폭격기가 역할을 많이 했어요. 특히 구소련군에서는 미 해군이나 이쪽에 방어를 위해서 TU-95가 대한 미사일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량의 미사일을 쏴서 미 해군에 타격을 하려는 그런 작전 개념이 있었어요. 75년대 그거를 수십 발의 미사일을 항모 하나에다 쏴요. 그래서 미 해군도 이제 이지스함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개념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다니는 이유는 오래 채공이 가능하잖아요. 전투기는 오래 채공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는데 지금은 폭격의 임무도 있지만 정찰의 임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H6는 이게 러시아제예요. TU-16의 라이센스를 받아서 만들다가 소련의 기술자들이 철수를 해버려요. 근데 나중에 뚝딱뚝딱 해서 만든 게 H6예요. 결국은 러시아 군용기죠. 근데 둘 다 핵 탄두를 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협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어요. 미군이 대응한 B-1B 랜서 적어도 침투도 가능하지만 핵 투발 능력이 전술핵 같은 게 약간의 서로 그런 게 있는 거죠. 정치적인, 전략적인 뭐 그런 면도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약간. 그러면 이제 중국이 이렇게 종종 카디즈를 넘어오게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중국, 러시아가 카디지를 진입하는 이유 첫 번째는 자기네들 일단 훈련 목적, 장거리 항법을 하는 훈련이 되고 우리가 한미 연합훈련을 하는 것처럼 중국도 러시아하고 연합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합훈련이 이루어질 때 동해상을 따라서 같이 조인했다가 다시 또 돌아가고 이번에도 이제 7시간이 넘게 상황이 진행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 시간 동안 연합훈련이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사실 가장 큰 목적은 이제 정보 수집인데 폭격기가 들어올 때가 있고 그다음에 정찰기가 들어올 때가 있고 최근 2, 3년 내는 이제 전투기까지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는데 전투기는 폭격기, 정찰기를 호위하기 위한 전력으로 편대군을 구성해서 같이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찰 임무를 하면 동해상에서 임무하고 있는 항모 같은 경우는 뭐 육안으로도 찍겠지만 주파수 감청에 의해서 모든 걸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 번의 정찰을 통해서 우리 쪽, 그다음에 일본 쪽, 그리고 연합훈련하는 지역 정보를 수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 한미 동맹 또는 미일 동맹 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중러를 통해서 어떤 무력 시위, 같이 외교적인 힘 겨루기 그런 걸 이제 무력을 이제 뭐 현시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미 동맹을 어떻게 보면 틈새를 사실 이간질시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중국한테 강하게 항의하면 항의할수록 중국도 미국한테 똑같은 논리로 이렇게 하면서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한 뭐 그런 고도의 술수도 사실 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거의 일정한 경로를 사실 왔다 갔다 하는데 가끔 한 번씩 이제 도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우리의 대응 능력을 보는 거죠.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까지 하는 건가. 사실 19년 7월 달에 있었던 독도 영공 침범 사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국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떠볼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마 설마 격추는 안 시킬 거다. 그럼 뭐 내부적인 자신감 있었을 거고 걔네들 쪽으로서는 차마 우리나라가 경고 사격까지 하겠느냐라는 거는 또 아마 예측을 못했을 걸로 우리 영공은 지키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 경고 사격까지 진입이 됐던 거죠. 보충 설명 조금 드리면 아까 부사님께서 시그널 인텔리전스, 인포메이션 인텔리전스 얘기를 하셨는데 왜 저쪽 정찰기가 이 시그널들을 가져가려고 하느냐, 수집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사실 어떤 전투기나 무기 체계가 생성이 되면 업그레이드가 되고 나면 전자기 파가 달라집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그걸 싹 가져가요. 그리고 나중에 분석을 하면서 신무기가 나왔나 보다, 안 나왔나 보다, 공중에 대응을 한 애가 쟤네가 업그레이드가 됐나 보다, 그런 걸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보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눈으로 보거나 이런 정찰이 아니라 모든 전파를 다 가져가면서 그리고 통신, 얘네가 어떤 통신을 왔다 갔다 하느냐, 육안으로 하느냐, 뭐 음성으로 하느냐, 아니면 링크로 하느냐, 이런 것도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간첩들이죠. 그래서 정찰기들이 그런 파워들이 있어요. 되게 그 한 번에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하고 가는 거네요. 그래서 수집해서 가면 나중에 분석을 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찰기에 탑승해 있는 인원 중에는
그 해당국의 언어 전문가들도 타고 있다고. 네, 듣고 있죠. 예. 다른 얘기를 좀 하나 들은 게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 그게 뭐냐면 이제 저쪽 해군 러시아 해군 쪽이 동쪽으로 올 때 대한민국 공군이 너무 가까이 붙어서 위험하다라고 거꾸로 항의를 한 게 또 많아요. 그래서 서로 조약을 맺어서 서로 위험 방지 조약 이런 것도 맺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얘들 왜 이렇게 붙어 왜 이렇게 난리야? 그런 것도 약간 있긴 한 것 같아요. 여기는 공해잖아. 근데 제 말씀대로 자기네 들어갈 때는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막 부딪히려고 그러고 좀 약간 그런 문제도 얘기가 좀 물밑에서 나옵니다. 서로 약간 영공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 제가 보기에는 공군력이 약하면 안 되겠죠. 일단은 즉각 대응해야 되는 이런 전력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말 중에 중국이 왜 이런 전략적인 도발을 자주 하느냐라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 인접국으로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표면적으로 있지만 속마음으로는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오면서 너네는 우리의 속국이었고 뭐 형제의 나라고 자기가 형이고 동생이고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다라는, 그래서 아직도 신하로 바라보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내가 언제든지 가도 너네들은 나한테 뭐 어떻게 못할 거야 라는 인식이 사실 없지 않아 있고, 폭격기 정찰기가 오는 거하고 전투기까지 들어오는 경우는 굉장히 차이가 좀 크거든요. 근데 이 전투기가 비무장으로 들어오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문제는 공대공 무장을 장착하고 이 친구들이 들어오는 거고, 얘네들이 공대공 무장을 장착했다고 하는 거는 언제든지 요격을 들어간 우리 전투기한테 그 무장을 발사할 수 있다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군에서 굉장히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 말씀도 있지만 지금 근데 한 가지가 좀 재밌는 게 그전까지는 중국에서 대규모 들어왔다가 나가고 러시아가 대규모 들어왔다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아까 뉴스에 잠깐 했는데 무관을 부릅니다. 그게 주한 뭐 중국 무관을 부르거나 러시아 무관을 불러요. 그걸 용어로 초치. 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니네 왜 왔냐? 그런 얘기를 정치에서 하고 군사적으로도 이제 대응을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전까지는 중국이 들어왔을 때는 대한민국이 중국 상태로 초치하고 뭐 하면서 할 때 미국이 중국 그러지 마라 얘기가 나왔죠. 러시아가 왔을 때 우리가 러시아 무관을 초치할 때 미국이 그러지 마라. 지금은 둘이 같이 들어왔어요. 이게 뭐 손자병법 양동작전 뭐 약간 그런 느낌이 2+1으로 계속 싸웠잖아요. 중국 대 한미동맹. 뭐 일본도 하나 들어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자위대도 왔다 갔다 하니까 러시아 2대1 이랬는데 지금 2대2 상황이 됐어요. 저는 그 점이 조금 다른 점이다. 그냥 기존에 있었던 어떤 뭐 다른 브리핑에서도 그런 얘기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2대2 전략에서 미국이 어느 하나가 아니라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공동에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런 압박을 주는 느낌. 그건 이제 연합훈련. 그리고 지금 나가는 모습이 니네도 연합훈련 하잖아. 우리도 했어. 뭐가 문제야? 이건 공군의 몫이 아니라 이제 정치나 다른 몫으로 좀 무게를 줄이지 않으면 현장에 대응하는 조종사들이 그걸 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머리 하얘지셨죠. 이거를 만약에 적기가 기동을 했어. 이거 쏴야 돼 말아야 돼. R2B 같은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쏘지 그랬어. 아 이거 전쟁 납니다. 이거. 군사적으로 조종사한테 이렇게 맡겨서 위에서 긴장감을 갖고 많이 준비됐고 우리 군이 대응한다. 이거를 떠나서 클라우제비치도 얘기했잖아요. 정치의 연속인데 정치권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국가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일선 조종사들 거기 대위 소령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거예요. 이제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같이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적기가 정말로 어떤 그 도발의 의도를 가지고 먼저 나를 공격을 해왔을 때 내가 준비가 없다면 우리 우군기가 우리 카디즈 내에서 격추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은 군의 입장에서는 정말 치욕적인 상황이고 발생해서는 안 될 상황인데 그 이후에 어떤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고 뭐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일선 조종사들한테는 가장 먼저 RWR이 울리고 내가 당하겠다, 위험한 상황이 됐다라고 판단하면 적대 행위를 상대방이 나한테 하고 있다라고 라디오 콜로 말하고 그때는 바로 요격을 할 수 있는, 적기에 대해서 기총이라든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심적 대비를 모든 조종사들이 지금 하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은 사실 뭐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다 말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우리가 적대 행위를 받았다면 그 조종사가 적절한 대응을 했다, 교전 수칙에 따라서 대응을 했다 그러면 그 조종사에 대한 보호는 반드시 우리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거죠. 아마도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더 크게 바뀌지 않았을까, 우리 군의 대응 자세가. 그래서 현직에 있을 때도 조종사들한테 그 부분을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은 언제든지 우리를 희생양 삼아서 도발을 할 수 있다. 그때 조종사 네가 그 희생양이 될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작전을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재미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심각할 수도 있는데 인포메이션이라고 좀 받아들여 주시고 한번 나중에 그때 검은 누가 코스 그런 얘기 했지 그것만이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카디즈하고 이제 연공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왜 우리나라 카디즈를 자꾸 들어와서 이런 도발을 하느냐, 그리고 우리 군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또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대응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한계 선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중국과 러시아의 카디즈 진입 얘기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이제 종종 국방에 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스크램블이 걸리고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는 네.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해보셨는데요. 다음에는 또 하실 스크램블의 의향 있으신가요? 오늘보다 더 대응을 잘 해봐야겠죠. 네. 국방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 진격의 디자이너를 메인으로 해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진격의 디자이너하고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매생이가 아주 분장이 화려하네요.